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홀로서기 심리학입니다. 지은이는 라라 이 필딩, 옮기니는 이지민, 발행은 메이븐입니다. 지나친 의존과 예민함으로 인해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타인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홀로 서지 못한 채 한결같이 무언가에 마음을 기대고 있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를테면 타인의 마음이나 평판, 세상 일, 불현듯 닥치는 위기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홀로서기를 배워야 합니다. 홀로서기는 타인의, 감정의, 나쁜 습관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여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여 행동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습니다. 저자는 감정, 생각, 행동 등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일, 사랑,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국면에서 홀로서기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나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만 처음 묘목을 심고 나서 쑥쑥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합니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줄기를 올리거나 잎을 더 틔우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내는 시기가 대략 5년쯤 됩니다. 나무라고 해서 급한 마음이 없진 않을 겁니다. 줄기를 쑥쑥 올리고 잎도 무성하게 피워내야 햇볕을 잘 받고 그래야 더욱 크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옆 나무가 먼저 자라서 햇볕 받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성장 과정이 더욱 힘겨워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래도 5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옆 나무들이 얼마나 높게 자라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훗날 가뭄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그를 지탱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뿌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보이는 부분, 이를테면 외모, 학벌, 경제력, 지위 등은 그 다음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채 외형만 키우다가는 한 번에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내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돈도 많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도 거두었는데 극도의 공허함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지요? 그들은 가족도 친구도 직원들도 자기를 돈 벌어오는 사람, 부탁하기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역할이나 명함이 아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즉,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이 내면 세계가 텅 비어버린 채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탐험하면서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힘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나를 알고 믿는 훈련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굳게 마음먹으면 나에 대해 탐구하고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나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저는 튼튼한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타인과 세상에 맡겨두었던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을 진짜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 3살 정도 된 아이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헤집고 다니며 집히는 대로 만지고 입에 넣고 망가뜨립니다. 그때 양육자가 무턱대고 아이를 혼내고 제지하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아이는 나는 뭐든지 망치고 잘못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느끼면서 양육자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무엇을 하든 누군가의 허락이 떨어져야 안심을 합니다. 아이는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한 채 자랍니다. 뿌리가 약하니 기댈 곳이 필요하지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답을 못 내리는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좋게 느끼고 시키는 것을 잘 하려고 애쓰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한 사람들 곁에는 그의 의존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30이 넘은 자녀에게 용돈을 계속 주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쇠뇌하듯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는 그 일은 잘 안 맞아. 요즘 이 직업이 잘 나간다던데 한번 배워보는 거 어때? 자녀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딱히 기댈 만한 곳이 없고 주체적으로 설 자신도 없기에 알아서 순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예뻐. 너는 이거 잘 못하잖아. 내가 해줄게. 내 말대로 해. 본연의 모습은 무시당한 채 사랑하는 사람의 틀에 맞춘 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울 좋은 말을 붙여도
한쪽만 의존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외피를 입고 있어도 본질은 무시입니다. 넌 약해. 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도움이 필요해. 그들은 상대를 애초부터 내면 세계 따윈 없는 존재, 꼭두각시 인형처럼 바라봅니다. 그만의 고유한 생각과 의지 같은 건 원래부터 없다는 듯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의존적인 성향을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홀로 서기가 더욱 힘들다면 당신을 무시하는 그 시선부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타인이 함부로 뚫을 수 없는 당신만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직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빛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야말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습니다. 권선징악을 믿는 사람은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나 하며 원인을 찾으려고 할 테고, 세옹지마를 믿는 사람은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다음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며 미래를 예측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든 세상을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모호함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나를 둘러싼 타인들도 전부 나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 부모님은 저를 말수가 적고 냉정한 딸로 생각합니다. 제 파트너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는 저를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노력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학생들은 다릅니다. 저를 다정하고 배려 있는 선생으로 봐줄 때가 많지요. 저는 그들이 바라보는 각기 다른 제 모습이 전부 맞다고 인정합니다. 굳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경을 바꾸는 게 제게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별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를 그들의 시선에 맞출 필요도 없고 그들의 시선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쳐봐야 그들은 또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시선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들이는 그 노력을 나를 돌보는 데 쓰는 게 현명합니다. 나를 제일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나를 잘 알고 믿을수록 내면 세계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을 뿐 통용되는 정답은 애초에 없기 때문이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감정, 생각,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면 세계를 단단히 만들어가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서기 훈련 1.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
내 감정인데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을 포착하기 어렵고, 둘째로, 감정을 제대로 인지할 만한 감정 언어가 부족하며, 셋째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잉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감정은 우리 삶의 엔진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그 자체이지요. 그 말인즉슨 방향은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잃은 엔진은 기어이 사고를 내고 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 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감정 신호에 귀 기울이기. 감정이 올라올 때 전조 증상을 아는 것은 감정 컨트롤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정이 행동화로 이어지는 습관이 굳어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분노의 불꽃이 튀는 순간 알아챌 새도 없이 화를 내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 만약 화라는 감정이 드는 순간을 인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습관화된 행동을 멈추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겠지요. 감정은 먼저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감정에 따른 대표적인 신체 감각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있는지 알아채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감정의 폭풍우에서 빠져나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안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무기력감으로 느끼기도 하지요. 감정을 세세하게 느낄 만큼 감정 언어를 풍부하게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다른 감정을 더 씌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다양한 감정 언어를 알고 감정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적절한 이름을 붙일수록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활동 자체가 논리와 추론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해서 감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단어로 감정에 이름 붙이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143쪽의 표에 나온 감정 단어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정의 원인 찾기. 단,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말 다루기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부분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너무 아파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지요. 그러나 사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무리 상처와 연결된 감정이라고 해도 그것과 분리되어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감정의 폭풍우는 상당히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진짜 원인을 찾는 일은 중요합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이때 신체 변화를 알아채고 우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왜 격한 분노를 느꼈는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불규칙한 수면, 영양 부족, 운동 부족, 질병, 호르몬 주기 등과 같은 신체적인 상태는 감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과거에 비슷한 일로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셋째, 만약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첫째와 둘째 물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눈앞의 상사를 미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든 감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대할 때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내 탓, 네 탓을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질문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타당하고 옳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조절되지 않는 감정은 없습니다. 홀로서기 훈련 2.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 버리지요. 저는 이것을 생각이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산으로 가버리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미래를 걱정하기.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만 지나칠 경우 쓸데없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걱정은 가능성의 일부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가 되어버립니다. 일이 잘못될 거야. 뭔가 이상해. 생각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내면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2. 과거에 집착하기. 원인을 찾는 것 역시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조심하자. 수준이 아니라 왜 하필 나지? 역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처럼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는 방식으로 되풀이하면 이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낸 오래된 가상현실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판단하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앞에서 판단이라는 생각 습관이 발동합니다. 공평하지 않아.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것이지요. 판단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 분노, 질투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4. 멍하게 있기. 생각이 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멍하게 있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흥미나 의욕이 결여되고 타인의 생각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세상이 제 불평을 들어줄 리는 없지요. 그 생각을 붙잡고 옳다고 우길수록 저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세상은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나는 뭔가 부족해. 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같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나에 대해 떠오른 수많은 생각 중 하나일 뿐 나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면 타인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무리한 참견을 그럴 만한 일로 착각하고 순응하게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생각이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절대 떠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바나나가 당신의 머릿속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어야 옳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빠져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후회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중이라면 모르는 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정말 바보 같아.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말투가 생각을 사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말투는 이렇습니다. 내가 바보 같다 생각하고 있군.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군. 꼭 기억하세요. 뭐뭐 같아가 아니라 뭐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이 맞습니다. 후회는 아쉬움으로 끝내면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판단으로 연결시켜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홀로서기 훈련 3. 내 행동을 지지하는 법.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슬픔과 수치는 뒤로 물러나 숨도록 만들고, 공포와 불안감은 위험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게 하며, 분노는 정의를 위해 싸우도록 합니다. 감정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행동도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감정을 왜곡해 받아들였다면 당장 행동을 멈춰야겠지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면 위에 설명한 2가지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감정에 이름을 붙인 뒤 온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 아닌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느끼는 감정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비합리적이라면 감정이 시키는 행동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든 예를 다시 살펴볼까요? 상사의 지적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따져보니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나서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상처받은 내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나는 감정 조절도 못하고 참 못났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을 잘해서 당당히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더 잘 써야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주체적인 행동은 의지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지가 정말로 내 뜻인가를 곰곰이 짚어봐야겠지요. 습관적인 행동이나 타인의 요구에 따른 행동을 의지적인 행동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으며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 이 3가지 훈련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의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면 세계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 당신의 변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두려워 포기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그들에게 다시 내맡기는 꼴이 됩니다. 뿌리가 약한 채로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에 단단히 내려진 그 뿌리가 삶을 지탱해주는 핵심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돌보는 훈련을 통해 의지에 따라 삶을 이끄는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뿌리가 튼튼한 어른이 되는 법. 뿌리가 튼튼한 사람, 즉 내면 세계가 건강한 어른은 타인의 시선과 잣대에 구애받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멋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타당하니까요. 또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고 생각과 사실을 제대로 구별하여 헛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지지하는 법을 통해 길러집니다. 각 감정이 일으키는 행동과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정리한 표를 보면서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취해 스스로의 행동을 지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동안 나를 힘겹게 했던 타인의 시선과 편견, 과거의 상처로부터 독립하여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입니다.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돌보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애쓰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밀. 인간 관계에서의 홀로서기. 언젠가 100여 명의 직원을 둔 탄탄한 IT 중소기업의 CE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경력직 매니저를 뽑는 문제로 고민이 깊었는데 후보자들의 경력 사항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삶에 대한 가치관 등 다양한 자질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뭇 의아해서 제가 물었지요. 지금까지 직원들을 뽑아온 숱한 경험이 있고 회사에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능력이 중요할 텐데 왜 능력만 검증하지 않고 다방면의 자질을 두고 골치 아픈 고민을 하느냐고요. 그때 그가 대답하더군요. 라라, 사람을 뽑는다는 건 정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의 능력만 오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와 그의 세계가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순간 그 말이 제 머리를 퉁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몸과 마음을, 이성과 감성을, 과거와 현재를 함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지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현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또 몸이 아프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인간은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지를 고르는 매우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두고 그의 능력만 쏙 빼내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그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절절히 체득해왔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회사는 이를 위해 성인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또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자와 따르는 자가 나뉘어 있는 위계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갈등할 일도 마음 상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목표를 공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함께 달려가면 그뿐이니까요. 이렇게만 보면 사람을 뽑는 문제도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요. 부족한 기능을 채워줄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회사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고 적절한 보상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나고 비참해지고 우울해지다가 사표를 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비교와 평가, 비난과 무시가 난무하는 곳, 나의 정의와 너의 옳음이 끝없이 전투를 벌이는 곳, 그곳이 바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합리성, 효율성, 이성에 의해 돌아가는 공간인 회사에서마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갈등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어하는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는 아무리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비단 직장 생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료, 친구,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감정이 고조되는 바람에 대화가 거꾸로 흘러간 적은 없었나요? 이때는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자기 관점을 설명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감정이 건드려진 상대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이야기를 하든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기 마음이 하는 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필요한 건 상대의 마음이 하는 말을 들으려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건너뛰고는 온전한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교환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와 염려라는 기반 위에 관계를 쌓아나가고 싶어 합니다. 상대에게 좋은 사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힘들 때 내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다룰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A를 줄 테니 너는 B를 다오 하는 자세는 갈등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부탁은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저와 당신 사이에 펜이 있다고 쳐봅시다. 당신은 제 가까이에 놓인 그 펜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신은 제게 요청하겠지요? 라라, 그 펜 좀 줄래요? 그럼 저도 네, 여기 있어요 하며 편안하게 건넬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펜처럼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중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거나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 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면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요. 어떻게 하면 승낙을 얻어낼 수 있을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요청해야 할 때 사람은 누구나 심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가 수락한다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그가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거절한다면 뭔가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탁을 해올 때도 부담스럽기는 똑같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줄 경우 내 몸이 힘든 대신 그의 인정을 얻겠지만 거절할 경우 그의 실망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탁과 거절은 누구에게나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희생당할 것 같은 억울함 등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감정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보다 재빨리 습관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살아오면서 경험한 상처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밀리는 왜 부탁을 꺼리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볼까요? 에밀리는 부탁을 하는 것도 부탁을 받는 것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부탁은 곧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비록 냉소와 무력감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섣불리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아픔보다는 낫다고 느낍니다. 에밀리는 왜 이런 심리적 습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려서 부모의 잦은 싸움과 엄마의 가출,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했던 에밀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서
세상엔 나 혼자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믿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 누구에게도 함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면 에밀리는 저희를 의심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러는 의도가 뭘까? 잘못하다간 이용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위의 과정은 에밀리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이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회의 시간을 잡으시더라고요. 팀장 정도면 회의 정도는 미리 공유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팀원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뭐가 잘 안 풀리는지 자꾸만 저한테 이것저것 묻더군요. 3년차가 되었으면 그 정도는 스스로 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에밀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가 맡은 일 정도는 가뿐히 해내야 정상이라고 습관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본인도 그 기준에 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요.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돕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기본의 문턱이 너무 높은 에밀리를 동료들이 피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홀로서기 심리학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